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공식 안건인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외에도 주 69시간 근무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주 대장동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일단 두 분 간단한 총평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김기현 체제가 등장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단어가 뭐냐면 당하고 정부하고 일체. 그러니까 당정일체란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고위 당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요.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결국은 정책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어떻게 막아내느냐는 게 첫 번째 그 큰 과제라고 보고 좀 주 69시간 그 문제 가지고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전에 아마 당정협의회가 있었으면은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긋남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입법 과정 속에서 집권당이 결국은 정부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우리는 지금 헌법에서 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조율하냐는 문제가 아마 중요한 당정협의의 핵심인데 뭐 한일 회담 이후 후속 조치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더 큰 방향성을 이렇게 큰 두 가지 줄기 속에서 어떻게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안착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 중요한 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그 국민들의 여론이 비판적 여론이 많아요 지금. 그러나 정부로서도 이제 한일 관계를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이냐가 가장 큰 것인데 또 하나 문제가 우선 첫 당정회의니까 김기현 체제가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당정 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좀 자율적인 목소리를 내느냐,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당정이 협의해야 될 부분들, 특히 이제 주 근로 시간에 대해서 69시간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당의 입장에서 여당의 입장에서 얼만큼 잘 설득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당과 정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갈 것인가가 김기현 체제의 첫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언제나 그랬습니다만 특히 지금이 외교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어느 때보다도 복합적 위기가 많기 때문에 김기현 당 체제가 김기현 당 대표가 뭔가 정당의 자율성 그리고 대통령실에 할 얘기 좀 하는 그러면서 조율해 나가는 물론 그러면서 큰 틀에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파수를 맞춘다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대통령실에 할 얘기를 좀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금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평 들어봤고요. 이제 두 분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단연 이제 주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일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제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후속 조치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좀 자세한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는 총력을 다 했죠. 문제는 이제 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는데 우리 반을 이제 일본이 채우기를 바랬는데 선제적으로 실은 제안한 거거든요. 그 일본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제3자 방식의 변제를. 그런데 일본은 기대한 만큼의 호응 조치가 판단해 볼 건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소미아 정상화 시키고 화이트 대상 배제를 철회하고 등등에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 거기에 조금씩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나름대로의 행태를 일본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일 회담 성과 또 이 변제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실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대승적 차원을 넘어서서 한일 미래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그러라고 평가를 해요. 제가 한번 이 말을 좀 들어볼게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망각하는 것은 파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과거의 발목이 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더 큰 파멸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 같아서는 현 정부 얘기한 것 같죠? 아닙니다. 98년도 9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9월 달에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10월 8일 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왜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반대도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미래관계로 가야 된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이래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는 원칙과 구체적인 사항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총리가 대한민국에 사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자서전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야당은 숭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이었었어요. 왜? 일본의 입장에서 고려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가 아주 비약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는 IMF 관리 체제였었거든요. 그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처럼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프랑스 한번 보십시오. 연금개혁 70%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이거는 나름대로 고육책이고 그리고 결단이고 용기인데 다만 지금 국민이 아쉬워하는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조건 일본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변호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되지만 근본적인 나름대로 방향성은 어떻게든 간에 한일 관계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경제 안보에 있어서의 발돋움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는 참 열심히 그리고 더 성실하게 한 거에 반해서 일본 정부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정에서도 앞으로 피해자 유족과의 소통에 기반해서 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풀어나가겠다. 또 지급도 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김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국민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좀 설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결단을 내린들 이게 동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국내의 비판 여론이 더 심해지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과 스타일이 달라서 나름대로 이제 여론보다는 뭔가 이제 미래지향적 관계를 살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번에 물컵의 반을 이제 우리가 채운다고 이제 박진 장관 얘기했는데 나머지 반을 좀 채우는 신용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금 강제 동원 문제,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반론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일본 내부에 뭐 4월달 지방선거도 있고 일본 내부에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일본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볼 때 한일 관계가 저는 돈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를 둘러싼 이 경쟁도 치열해요. 결국 이 반도체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60%가 지금 중국이긴 한데 결국 일본은 미국은 이 중국을 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잠깐 배제하려 하는 거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은 불가피한데 우리 한국으로서는 결국은 지금 당장은 중국에 못 팔더라도 미국과서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 되는 건데 미국은 어쨌든 한일 관계 정상을 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미일의 이 동맹 안보 협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문제는 상대가 호응을 할 때 이게 동력을 받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뭐 이번 여름에 방한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럴 때 뭔가 진전된 발언을 내놔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역대 정부의 그 역사 인식을 개선하다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간접적인 얘기를 한 건데 조금 더 진전된 발언 내놔야 돼요. 물론 여권 일각에처럼 마냥 우리가 사과 반성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사과 많이 했으면 됐지 뭘 또 사과를 요구하냐는 말은 우리 국민 정서와는 전혀 배치된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큰 틀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풀어나가려는 그 생각에 비해서 말이죠. 비판율이 더 높은 거예요. 반대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물론 한일 관계가 다른 관계는 다르다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하는 분 봤어요. 북한이 우리를 침범을 했고 사과도 안 했고
그 위에 도발도 많이 했는데 왜 북한에 이렇게 지원을 했느냐라는 논리로 반박하는데 그것 좀 달라요. 예. 한일 관계는 일본은 우리를 35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도 개항 때부터 우리를 굉장히 핍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 논리로 등치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최소한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뭔가 내놔야 돼요. 예. 일본 기업이 지금 전범 기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일본은 일본대로 국내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지만 우리 또 우리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뭘 하라고 그래도 일본이 거기에 호응 안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결단 내리는데 이게 지속력이 있겠어요?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일본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일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만 일방적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력 예.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일본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응 조치의 필요성을 말씀을 네. 해 주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면 그때 좀 합당한 조치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정치는 이제 선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거 결과가 아주 나쁘게 나오면 예. 국정 운영에 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데 엄밀하게 따지면 기시다 이 총리의 정책 기반이 너무 약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고이즈미라든지 아베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컵의 반의 물을 채우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을지도 모르는데 기반도 약하고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뭐 지금 얘기하는 자민당이 압승을 할 경우라든지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니까 예.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호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건데요. 예.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한일 관계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정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징용 문제 배상안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나름대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바로 이제 최근에 나온 책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막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득이다.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이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나름대로의 예. 미래지향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오부치 이러한 공동선언에 갖고 있는 함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2005년도에 실은 징용 문제와 관련돼서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었죠? 이 청구권이 없다는. 그래서 정부가 일부 배상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너무나 그 나름대로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한 20차례 사과를 좀 했다고 좀 봐요. 일본이. 사과가도 있지만 반성이 없다.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사과는 진정성 있게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일본이 반성한 적이 있나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물론 공식 문서로 뭐 통렬한 반성 마음으로부터 사죄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반성에 대한 일치하는 행동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뭐 항상 내서 얘기하지만 절대 세계 최대 인류 국가가 될 수 없어요. 독일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은 지금도 굉장히 반성하고 나치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처한 것에 반의 반만 하더라도 한일 관계는 훨씬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이것을 풀 수 있기를 무조건 일본이 저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 협치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나름대로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3월 6일 날 그 대위 변제안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3월 9일 날 사흘 후에 일본의 외무상이 예. 일본의 국회에서 강제징용 또는 강제동원 같은 거 없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맥락상에서 100%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봐도 그건 강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건 좋으나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저도 그런 부분을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일본의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사석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뭔가 한일 관계를 잘 풀어 나가려고 하는 마당에 찬물 끼얹냐고요.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여러 각 레벨의 그 성명이나 논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이번에도 그 백색 지원의 문제, 화이트 리스트. 그것도 일본의 그 경제산업상인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이 하계에 달렸다. 그건 괜히 고압적인 얘기죠. 그건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한국 너희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받아주는데 네 하는 거 볼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국민 정서 위배돼. 정서도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실리가 중요합니다. 국가 이익이라는 게 내셔널 인터리스트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만 예. 그 내셔널 인터리스트에 입각해서 국익에 입각해서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는 어떻게 뭐 그건 팔아먹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본의 책임, 저는 이걸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일본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 책임이 크면 이 부분을 지적을 해야죠. 여권에서도. 여권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잖아요. 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권에서 무슨 이게 내선일체다, 뭐 하수인이다, 우리나라가 뭐 굴정이다. 여긴 동의할 수 없어요. 예.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권에서도 왜 우리 지금 정부가 대통령실이 일본의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 안 하냐고 말이 나와야 돼요. 아까 당정협의회 이슈 지나갔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이. 그게 당의 존재 가치입니다. 당이 그런 말 하나도 못 하잖아요. 대통령실 말을 그냥 꼼짝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윤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실도 예. 일본의 우리 국내 여론을 우리 정당, 우리 여당의 그 의견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썩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 여론이 높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보다 당당하게 하래요. 당당하게. 할 말 하고 예. 할 말하게 할 말 하면서 우리가 선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본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또 다음 달에는 미국 정상과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G7도 유력하게 참석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번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제 처음에 그 안건으로 올라 있지는 않다가 추가로 안건으로 논의가 된 게 주 최고 69시간 관련해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좀 원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엇박자라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 장관이 얘기를 했고 그걸 벼랑간 대통령실에서 부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분명하게 좀 잘못된 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닌가. 아마 대통령실에 지금 옛날 같으면 이제 정책실장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정책적 조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야당을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분명히 대통령실과 다 조율을 하고 나서 얘기한 걸 이제 봐서는 왜 벼랑간 대통령이 캡을 씌우지 않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불안하죠. 중요한 정책 결정과 관련돼서 과거에 뭐 이제 장관은 낙마했지만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만 5세 취업 관련돼서도 비슷한 일들이 또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뭐 69시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동적 프레임이라고 이제 김대기 이제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는데 69시간을 하라는 건 아닌데 마치 69시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MZ 세대 실은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예. 이 69시간에 대한 노동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높아요. 국민 10명 중에서 6명 정도가 이제 반대하는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MZ 세대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당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통령실과 정부가 엇박자가 난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런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을 발표할 당정 협의하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청와대 물론 이제 이관섭 그 수석이 나름대로 정책적 조율을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차체에 한번 청와대를 자체적으로 한번 시스템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같이 정책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게 제2, 제3의 또 다른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좀 나왔었고요. 또 김대기 실장 말씀을 하시니까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주최고 69시간제 관련해서 프레임이 씌워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그 정책이라는 게 그 특히 주 몇 시간 뭐 한 주에 69시간을 다 하는 건 아니죠. 그 이제 특정 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쉬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게 노동 시간 문제예요. 어떻게 이제 젊은 세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MZ 세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MZ 세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도 다 근로 시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69시간 너무 많아요. 상식에 벗어난 얘기입니다. 지금 69시간 일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어제 보도 보니까 우리 MZ 세대 젊은 분들은 36, 7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100% 충족을 못 한다 하더라도 69시간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 정부가 뭐 성장을 더 이제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예. 특히 이제 좀 뭐 이 수입을 더 이렇게 많이 벌고 싶어도 주 52시간에 묶여서 자기 뜻대로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이제 한다는 그 충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 이것을 마주치는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죠.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노동부하고 그리고 기재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다 논의가 된 다음에 그게 하나의 메시지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부터 이런 정책 기능이 필요하냐고요. 각 부처, 대통령실. 대통령실 지금 정책 기능이 있어요. 나는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하다못해 보수 언론에서도 디테일이 약하다. 너무 아마추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그 의도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실행하는 그 절차에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대기 실장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아까 당 얘기도 했습니다만 당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당이 대통령실 할 얘기 좀 하고 대통령실도 당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렇게 가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이제 당의 중요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 취임하고 어제 처음으로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린 것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 취임 초기부터 69시간제 개편안 이야기, 또 대일외교 이슈 등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앞으로의 시험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정이 일체가 돼서 아주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나 문제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먹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먹히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예를 들어서 주 69시간이 아니라 대통령이 얘기하는 뭐 60시간 정도를 만약에 했을 때 어떠한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되면은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69시간 또는 60시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저항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거든요. 예. 프랑스 지금 연금 개혁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과거에 주 40시간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다가 굉장히 프랑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이거를 이제 44시간에 옮긴 적이 있어요. 예.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바로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민감한 부분 속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주 60시간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다 조사를 미리 해보고, 야 이거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 하면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새롭게 접근해야 돼. 정말 주 69시간에 대한 걸 발표하기 전에 정부가 여론조사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여론조사 했으면 절대 이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정책만이 아니라 홍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너무 쉽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고 나서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엇박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당정이 어떻게 나름대로 효율적인, 제 말은 효율적, 예. 인 나름대로 소통 구조를 만드느냐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반드시 좀 새롭게 접근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당정의 효율적 소통 구조에 대한 네.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월 2회 정례 회동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정말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의미가 있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무나 보고하고 뭐 그냥 대통령 지시나 듣고, 그건 그런 당무 그 당정의 그 고위 그 이제 대통령과 당 대표와의 주로 회동은 뭐 격주에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격주하면 한 달에 2번 만나는 건데, 예. 뭐 그렇게 만나면 매주 만나도 필요 없어요.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회동의 성격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에 달린 것 같아요. 예. 김기현 대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뭐 전당대회 과정 다 아는 겁니다만 거의 뭐 대통령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됐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자율적인 목소리 내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대통령이 당에 좀 이 입지를 열어주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이제 어쨌든 당선됐으니까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이나 당 대표로서의 위상 이런 걸 확립해 주면서 김 대표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그럼 김 대표가 이제 리더십을 회복하고 리더십을 이제 갖고 예. 당을 이제 지도해 나가면서 대통령이 할 말을 하는 그 대통령의 지시도 받고 이렇게 하면 이게 수평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보고만 하고 어떤 그 쓴소리 못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아까 지나간 말입니다만 당정 협의도 중요한데 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저도 같은 얘기예요. 뭔가 공론화, 뭐 대단한 공론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모든 걸 다 공론화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한일 그 대위 변제 내놓는 거,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69시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들, 보통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 예. 이런 거야말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호흡을 길게 갖고 좀 이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너무 결단 그리고 급하게 뭔가 해나가고 뭐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1년 됐잖아요. 임기.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1년 됐는데 뭔가 성과가 별로 없어 보이니까 뭔가 자꾸 성과를 내려가는 건 아닌지 예. 저의 추정입니다만 그럴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늦더라도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살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할 말이 생긴다고요. 명분도 있고. 예. 그런 점을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이제 여야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도 있고요. 앞으로 좀 변수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전당대회가 윤심에 의해서 시작해서 윤심으로 끝났다라는 거가 많은데요. 아마 원내대표도 그런 틀 속에서 본다면은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실제로 초선 의원들이 국민공감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연구 모임 단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국내심 의석이 한 115석 정도 되나요? 거기에 한 70석 정도가 초선 의원 모임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큰 나름대로의 변수가 될 텐데 결국 이제 김기현 대표와 원내대표가 같이 함께 나름대로 좀 협조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나오신 분들도 다 보면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또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당대표 당원들이 뽑는 당대표 체제는 없어요. 모든 건 이제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중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호흡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나름대로 야당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나름 조금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변수로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과의 접촉면이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네. 당과의 호흡 강조해 주셨고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겠습니까? 뭐 원내대표야말로 원내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 전략을 주도하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죠. 그 과거에 원내 총무 자리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원내대표가 너무 이제 당대표하고 호흡을 맞추더라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선출직이에요. 원내대표도. 유권자가 국회의원들이니까 원내대표가 이 야당과의 협치를 좀 나서야 돼요. 지금 여야 관계가 이재명 대표의 물론 사법 리스크라는 뭐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뭐 원인이 무엇이 됐든 여야 관계가 이렇게까지 대척인 때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야 관계라는 게 항상 대립이고 뭐 냉전이고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일단 이제 새로운 체제가 출범을 하고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 뭐 대통령실의 의중을 따르든 안 따르든 예. 원내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야당과 좀 전향적으로 나서라. 그래야지 뭔가 여권이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1년 넘었는데 총선은 다가오는데 결국 내년 총선은 좋은 하실이나 중간평가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야당보다 여당이 더 시급하다고요. 그래서 여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누군가 되면 예. 야당과의 거버넌스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이준석계 후보들 그리고 최근 이준석 대표 행보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네네. 있는데 일단은 뭐 팀블로그도 개설이 된 것 같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서를 쓰고 또 순회를 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장외 정치를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좀 이런 모습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영어로 얘기한다면 잊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을 제일 경계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원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제 저서를 들고 이제 뭐 대민 접촉도 하고 그리고 지지자를 모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 좀 충고를 좀 하고 싶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이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그 청년을 갈라치기 하는 게 그게 이준석 정치가 얘기하는 미래인가요?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자신이 그렇게 밀었었던 네 사람이 결국은 단 한 명도 그리고 실제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뭐 20만 표 정도 나온다 그랬지만 7만 표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반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새롭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내가 그동안 나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반성도 하고 성찰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항상 본인은 옳고 항상 상대방은 나쁜 거고 그런 식의 이준석 정치. 그러니까 자기 정치 해야죠. 그러나 자기 정치하는 거를 넘어서서 자기만의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선당 후사 정치인이라면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 없이 뭐 계속해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자기 자유지만 예. 그게 그동안 보여줬었던 이준석 정치의 한계와 관련돼서 좀 성찰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들 또 이준석계 후보들이었던 분들의 행보들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공천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이 전 대표 뭐 신당 창당을 할까? 무소속으로 출마할까?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전 모르죠. 뭐 정치 그 가봐야 하는 건데 신당 창당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신당 창당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당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 어떻게 견인할 수 있겠어요? 중도층 유권자들 견인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여러 이제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잖아요, 지금. 저도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정치 스타일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소중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나 이른바 친윤 그룹들이 너무 일사불란한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예. 나름대로 시원한 얘기도 많이 하고 개혁 보수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너무 비평 위주인 것 같아요. 비평은 이렇게 논평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평론가들이 하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당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스타일을 바꿔서 국민의힘의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의 내용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과정 예. 이런 것들이 썩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마음에 맞득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스타일을 좀 바꾸고 기법을 바꾸면서 뭔가 다가가는. 그냥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정치는 학자나 논문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점으로 좀 뭔가 스스로 바꿔라. 그런 충고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이제 될 텐데 네. 선거제도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여당이고 야당이든 파편화 나름대로 깨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틈을 타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에 대장동 성남 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총선 승리 위해서 어떤 일도 하겠다 이 대표가 이런 발언한 걸 가지고도 또 이제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아무래도 거취를 두고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 대표 입장에서. 1차 시험대가 진짜 기소가 되면은 당헌 80조를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시킬 거냐, 적용시키지 않을 거냐가 1차 관문이라고 봐요. 저는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이 좀 낮다고 좀 보고요. 오히려 박영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부분이 더 비중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고 변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민주당이 왜 그러냐면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라?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권을 뺏겼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란 말을 과연 했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예. 오히려 정말 새롭게 민주당이 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의 시작은 바로 기소됐을 때 그 80조를 당헌 80조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은 기소되자마자 모든 측을 중지한다. 이거를
얼마만큼 정말 민주당이 잘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어떤 진입학과 연결지어서 네네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 총선 승리위 어떤 일도 하겠다 해석이 많잖아요. 어떻게 우선 바라보셨어요? 뭐 단순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당 대표도 그만둘 수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 맥락으로 볼 때 그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선거 다가와가지고 당 대표 그만둔다. 그거에 당신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고 이제 예. 상당히 위기에 몰리니까 아무튼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이 문제를 총선 때까지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친명과 비명이 뭐 대립이다 이런 차원 다 떠나서 지금 이제 검찰에 지금 기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하고 이제 성남 FC 사건을 기소한다는 건데 불구속 기소겠죠. 기소하고 또 다른 사건도 또 있어요. 이번에 기소장에 공소장에 그 428억 천화동 1호의 그 돈 약정된 건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의 보도에 의하면은 다른 기회에 또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고요. 전 그래서 이게 물론 검찰이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과도면이 전혀 없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여권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가정이 가능한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은 혐의가 갈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끌고 갈 수 있을까? 친명 대 비명 다 떠나서 말이죠. 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도 총선 승리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예. 이 대표로서 어쨌든 간에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더욱더 사법 리스크는 더욱 강하게 다가오겠죠.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끝까지 가려 하는데 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무슨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네네.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 과연 저렇게 해서 이 제1야당이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위험이 노출돼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1야당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전통 야당에 대해서 뭐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고요. 모든 게 거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무슨 대안을 얘기해도 공허하게 느껴지고. 예. 이런 부분을 왜 애써 가리려 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스크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안도 있었죠. 선거법 위반 두 번째 공판도 있었는데 네네. 김문기 전 처장 기억 두고 이제 검찰과 이 전 대표 측 간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그렇게 볼 때는 큰 쟁점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김문기 고인이 되셨지만 아느냐 모르냐인데 여러 가지 좀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그래도 집권당과 대항하는 야당이라고 한다면 예. 대표가 주 5번 재판에 나간다는 게 정상적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선거법이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총선에서 다 하겠다는데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고 선거법, 대장동, 그다음 뭐 백현동, 뭐 대북선거 줄줄이 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과연 대표직을 갖고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